올해 한국 영화계의 가장 큰 쾌거는 단연 윤여정 배우님의 아카데미 조연상 수상일 겁니다. 정말 대한민국 모두가 축복하는 수상이었죠. 예상대로 윤여정 배우님은 인상 깊은 수상 소감으로 좌중을 유쾌하게 만들었습니다. 미나리의 제작자였던 브래드 피트에게 농을 던지신 게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소감의 마지막에 김기영 감독님을 언급한 부분이 묵직한 울림을 줬습니다. 시상식을 생중계하던 이동진 평론가도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갔죠. 그녀의 발언은 김기영 감독님의 환여가 윤여정 배우의 첫 스크린 데뷔작이었다는 말로 시작되는 찬사였습니다. 김기영 감독님은 박찬욱, 봉준호 감독 같은 국내 거장들도 공공연하게 우상이라고 언급하는 감독님입니다. 특히 봉준호 감독은 옥자로 2017년 칸 영화제를 찾았을 당시 영화적인 멘토는 여러 감독이 있는데 한국의 한여를 만든 김기영 감독님, 어제 칸 클래식에서 선보였던 이마무라 쇼헤이 감독을 멘토로 모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CGV 명동역 시내 라이브러리에 김기영 관이 있기도 하죠. 그런저런 이유로 환여가 재개봉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 저도 이 작품을 스크린으로 볼 수 있는 호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뻔한 수식어로 어떻게 저 시대에 저런 영화를 이라는 말을 많이들 하잖아요. 실제로 누군가 이런 표현을 할 때면 저는 종종 공감을 못할 때도 있었는데 이 영화만큼은 그 얘기가 적확하게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가정집에 식모로 들어온 젊은 시골 처녀가 본부인을 밀어내고 남편을 차지한다. 이런 한 줄짜리 스토리만 보자면 이 영화는 악녀가 등장하는 스릴러 정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환여는 완벽한 여성 영화로 보이는 거예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해서 영화 속 몇 가지 상징들에 대한 분석까지 지금 시작합니다. 환여가 여성 중심 영화인 이유는 가장 먼저 명징하게 캐릭터에서 드러납니다. 무엇보다 이 집의 가작인 동식, 그는 우유부단에 언제나 명쾌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작곡가인 그는 제자 해옥이 50만 원을 주고 곡을 사겠다고 하자 바로 그것을 아내에게 보고하죠. 왜냐면 이 집안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은 사실상 아내 정숙이거든요. 그녀는 거대한 규모의 양계장을 꾸려가면서 가게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도덕적 우위를 점한 자가 가장이라면 사실상 정숙이 이 집안의 가장인 거죠. 뿐만 아니라 동식은 자신은 외간 여자와 한 번도 정을 나눈 적이 없다며 도덕적 결백을 자랑스럽게 주장하지만 우스꽝스럽게도 해옥 명자의 유혹에 바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심지어 유혹에 넘어가는 과정마저 전혀 주도적이지 않고 그저 여성들에게 끌려다니죠. 한마디로 환여에서 묘사되는 가장은 유약하고 밥만 축내는 예술가인 거예요. 이러한 면면을 비유적으로 묘사하는 게 양계장인데요. 명자, 정숙 두 여인은 병아리 암수 구별을 합니다. 이때 정숙은 수컷은 쓸데없으니까 버리라고 하죠. 이건 미나리에서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제이콥이 아들 데이빗에게 우리도 병아리 수컷처럼 팽당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었죠. 사실 양계장이라는 곳 자체가 암탉을 키워서 달걀을 생산하는 목적으로 지어진 건데 그렇게 잉태와 출산의 공간을 다룬다는 점에서 이미 양계장이라는 설정 자체가 여성 영화라는 측면과 맞닿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이러한 여성 중심의 서사가 더욱 돋보이는 이유는 그것이 시대적 맥락과 혼합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당연히 많은 영화들이 그 영화의 배경이 되는 시대와 연결지어지겠지만 환여는 특히 그렇게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영화는 리메이크작입니다. 특이한 건 김기영 감독 본인이 본인 작품을 리메이크했다는 사실이죠. 일명 한여 시리즈라고 불리는 한여, 환여, 그리고 환여 8.2까지 김기영 감독은 본인의 영화를 10년 주기로 3번이나 변주했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는 각각의 시대에 따라 가정과 사회의 모습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환여에서 시대상을 거론하는 것은 이 영화를 이해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뜻입니다. 영화는 70년대 초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산업화가 엄청나게 진행되면서 서울은 대부분 도시화가 되어 있는 반면 명자의 고향은 대장간이 있고 수풀이 무성한 일명 깡시골이죠. 명자와 그녀의 친구는 상경하면서 이런 대사도 합니다. 서울에는 31층짜리 빌딩도 있대. 그만큼 그 시대에는 도심과 비도심의 간극이 엄청 벌어져 있는 시기였고요. 그로 인해 부의 명함을 비롯한 여러 사회적 명함이 더욱 극명해지는 시대였습니다. 영화에서는 그러한 배경을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저는 초반에 나오는 겁탈 장면 또한 의미심장하게 보였습니다. 대장간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그녀들을 해코지하기 위해 쫓아오죠. 명자는 그것을 거부하다가 돌로 찍어서 괴한을 죽입니다. 그 남자들은 그녀들이 단순히 어리고 예쁜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처럼 그려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남성들의 얼굴도 나오지 않고 대사도 없으니 그들의 감정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제 생각엔 이게 시대적 맥락을 관통하는 비유처럼 보이는 거예요. 시골의 젊은 여자들이 돈을 쫓아 도심으로 많이 떠나게 되면 자연스레 시골에 남아있는 남성들은 고독해지겠죠. 그렇다고 무작정 상경하다가는 그나마 지금처럼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는 대장간 같은 곳도 없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비도심의 남자들은 도심의 남자들에게 여성을 빼앗기는 형국인 거고 그 말인즉슨 점점 그들에게 가족을 일굴 수 있는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다는 뜻인 거죠. 말하자면 열등의식이
극적으로 발현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장면은 대장간에서 노동하는 모습과 교차 편집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마저도 실패합니다. 말하자면 환여는 도심이 비도심을 둘로 짓누르는 영화인 겁니다. 물론 그것을 관통하는 것은 주체적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명자로 대표되는 여성들인 거고요. 이제부터 말씀드릴 지점이 이 영화의 균열을 만드는 본격적인 요소일 텐데요. 언급한 이런 여성 주체적인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70년대는 가부장제 혹은 남성 중심 사회가 디폴트 값이라는 사실입니다. 명자와 정숙이 지지고 볶고해도 그녀들은 집안의 기둥이라는 동식의 위치를 박탈하지 않습니다. 요즘 드라마 같았으면 식모를 임신시켰다면 동식이 집에서 쫓겨나겠죠. 그런데 영화에서는 되려 정숙이 신적으로 가있기도 하고 심지어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명자에게 남편을 내주기까지 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 영화가 독특한 위치의 여성 영화가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사회가 발전하고 여성의 경제권, 주체성, 욕망의 발현 등은 시대를 따라가는데 여전히 가정이라는 큰 골자에서는 남존여비가 팽배한 이 아이러니한 간극, 그것이 환영에서 명자의 기이한 행동들의 본류를 찾아내는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제 짧은 생각이지만 페미니즘적 담론을 나눌 때 82년생 김지영 같은 영화보다는 이런 영화가 더 걸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은 영화에 나오는 몇 가지 소재들에 대한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환여에서는 비가 참 많이 내리죠.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도 비가 내립니다. 저에게는 이 비가, 그러니까 물이 여성의 성적 욕망을 비롯한 여성들의 여러 의지에 대한 묘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명자가 이 집에 와서 정숙과 동식이 동침하는 것을 창밖에서 비를 맞으면서 봅니다. 그러면서 달아오르는 자신의 몸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죠. 게다가 제 생각에 이 집에서 그녀의 방은 사실상 욕실이에요. 영화에서 명자가 자기 방에 누워있는 장면은 단 한 장면도 없습니다. 욕실이나 부엌 혹은 정숙과 동식의 두 방을 제외하고는 그녀가 지내는 공간은 등장하지 않죠. 이러한 맥락에서 마지막 장면에 정숙이 비를 맞으며 빗물에 떠내려가는 신발을 주우려 하는 모습 또한 의미심장해 보이는 거예요. 정숙도 분명 여성으로서의 욕망이 있었겠죠. 왠지 이 장면에서 그런 욕망이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벽에 사무쳐버리는 현실에서 오는 절망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정숙을 유일하게 부축한 사람은 명자와 유사한 운명을 가진 명자의 친구이기도 했죠. 제가 이 시퀀스에서 또 한 가지 흥미로웠던 건 정숙의 새하얀 옷입니다. 명자가 내내 입었던 검은색 원피스와 명징하게 대조가 되죠. 말하자면 어떤 면에서는 명자와 정숙이 한 인물의 두 자아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사실 여성을 명자와 정숙처럼 요부와 조강지처럼만 나누는 것부터가 여성 캐릭터를 한정짓는 행위죠. 여성은 그 두 가지 측면을, 아니 그 이상의 여러 가지 측면을 모두 포괄하는 입체적인 존재니까요. 물론 남성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은 시계입니다. 이 집에는 시계가 다발로 매달려 있어서 특정 시간이 되면 뻐꾸기가 요란스럽게 동시에 울죠. 인물들의 편집증적인 상태가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에 대해 챕터 1에서 말씀드린 산업화와 연관지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칠게 말해서 산업혁명 이전에 인간의 세계는 자연이었습니다. 해 뜰 때 일하고 해가 지면 자고 쉬고 등등. 그러다가 산업이 발달하면서 기계에 인간의 시간이 맞춰지게 되죠. 그런 어떤 시간의 주권자가 변경되기 시작하는 한여의 배경이 시계들을 보면서 느껴지더라고요. 과연 저 편집증적 상태는 어디에서 출발한 것인가. 마지막으로 사진인데요. 이 영화는 사건의 중간중간에 사진이 막 촬영되고 현상된 사진들이 촥 연속되는 이질적인 장면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사진에 대한 정보는 딱 한 번 나와요. 경찰이 정숙을 취조하기 전까지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는데 언론의 역할이 세상을 이롭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죠. 아이러니하게도 그 직전에 보였던 사진은 전쟁, 시체, 살인 등등의 황폐한 세상의 면면입니다. 말하자면 암적 모습이 찍힌 사진을 보인 뒤에 사진으로 세상을 포착하는 언론의 역할을 말하는 역설이 접붙는 거죠. 이런 사진이 이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펼쳐지는 모든 부조리를 포착해냅니다. 말하자면 세상의 모든 악적인 일들은 사실상 사회의 최소 단위인 가정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그 가정에서 발현되는 모습들은 앞서 언급한 균열의 지점들로부터 나타나는 것이라는 상징인 거죠. 거기다 한 발 더 밀고 나아가면 그 혐의는 남성들이 지고 있고 심지어 그들은 정확한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인 겁니다. 환야에서는 이러한 부조리가 계승되는 것처럼 묘사되기도 하죠. 아버지 동식과 어머니 정숙의 대화를 아들과 딸은 장난스럽게 따라합니다. 심지어 아들은 아버지처럼 음악 쪽 장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부모를 통해 배운 것을 앞으로 반복할 것이라는 말인 거죠. 계승이 수직적 전달이라면 부조리는 수평적으로도 뻗어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닭 모이 가는 기계에 인간을 넣는 것으로 묘사되지만 후에 시체가 발견되면서 그것이 아니었다는 게 밝혀지죠. 저는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럼 정숙이 말한 그 동물성 재료는 뭐였을까? 제 생각엔 쥐인 것 같아요. 명자가 서두에 쥐를 잡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닭 모이는 동물성이 최고야.
그런데 명자와 동지는 쥐약을 먹고 죽죠. 말하자면 그들은 쥐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쥐를 재료로 한 모이를 먹은 닭들이 알을 배양해서 전국적으로 뿌려진다는 건 결국 이런 가정이 이 집의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일반화가 되어 있다는 비유인 겁니다. 화녀는 아무래도 오래전 영화다 보니 다소 질감, 후시녹음 등등의 촌스러움은 있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녀는 말 그대로 저 시대의 저런 세련된 이야기를, 영화적 형식들을 10분 활용하여 축조해낸 걸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화녀에 대한 저의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